안녕하십니까, 홈루덴스의 한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루덴스의 나지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세무사분 모셔서 인테리어 관련 세무 관련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쉬운 패스에서 회계와 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임유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거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 관련해서 고객들이 여쭤보는 것도 많고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부가세를 왜 내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부가세가 뭔지, 그 부가세를 내면은 고객님들한테 절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 오늘 좀 메인 컨텐츠로 끌고 나가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니, 저 아까 아침에 현장 갔다가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를 샀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에다가 부가세 100원에서 1,100원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꼭 부가가치세를 10%를 별도로 산정해서 업체가 고객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이 형태는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은 영수증 보면요. 공급가액 909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91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일반 우유는 면세고 우유를 가공한 건 과세거든요. 어떤 게 부가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작고 맨날 만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흰 우유는 부가세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싼 거예요. 진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있잖아요. 오징어는 면세인데 그걸 맥반석에 구우면 과세 용역이 돼서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님, 정확히 부가가치세는 뭐죠?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을 생각해보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그리고 수입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에 대한 것도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과세 용역과 과세 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인테리어 공급업자에게 100이라는 가치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10을 소비자가 공급업자에게 주고 그 공급업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담세자는 저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간접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져가는 형식을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인테리어도 항목별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모든 공사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인테리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계 관행 중에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말? 팀장 되게 많죠. 많죠.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의 금액이 9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고 또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부가세 빼고 현금으로 다 드릴 테니까 공사를 좀 깎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 고객분들이 저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빼고 현금으로 공사를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10%가 아니고 소량 정도 이제 50% 정도만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사해서 다른 쪽으로 회유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른 형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고객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업체들이 고객에게 부가세를 빼고 이 가격에 해드리겠다. 제한 자체를. 네, 역제한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고객의 세금을 내가 누락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고객이 부가세를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가세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공사하면 1,000만 원이 부가세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를 빼고 9천만 원의 공사를 해서 진행을 했고 완불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사례가 있나요? 자, 우리 대한민국 4대 의무 뭐가 있죠? 납세 의무, 납세 의무, 명예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노동의 의무. 우리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 약간 이렇게 화가 나면서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차피 이상한 데 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거죠. 당연히 납세 의무를 어긴 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어긴 거라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업체는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이게 케이스가 개인일 때랑 법인일 때가 다르거든요. 사실 개인일 때가 은닉하기 더 쉽겠죠. 네. 왜냐면 나 혼자 개인 사업하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 5천이 현금으로 들어왔네? 그럼 이거 잘 두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내가 몇 억을 모았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 소명 국세청이 하라고 하네? 이 돈 어디서 났니? 잘못하면 증여세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세를 간주돼서 그 소득세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면서 가산세까지 내면요. 예를 들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100만 내면 되는데 그 과세관청이 결정 너 얼마야? 라고 세금을 확정할 때 100보다 더 큰 세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정당하게 신고했을 때는 저 경비 처리로 이런 것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 직접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직접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상세한 사항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처리 인정이 적어지고 결과론적으로 세액이 늘어나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래서 150에 세액이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산세 세트가 맞아요.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 40%. 40%. 그럼 150에 40%면 60이죠. 자, 두 번째 신고가산세 20%.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납부가산세가 있는데요. 납부가산세는 하루마다 붙어요. 10만 분의 2점인데요.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 8.03%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한 의도로 막 이렇게 세금을 은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쫓아올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건 5년이거든요. 근데 나쁜 놈 과세관청이 10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8%가 10년이면 80%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알았어. 그러면 저는 10년 동안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당장 누락한 세액이 더 커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해?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신고 가산세,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다 세트로 오는 거예요. 5만 원 낼 거를 168만 원을 내고. 근데 100만 원도 1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비 처리가 다 안 되니까. 그 생각보다 일이 크고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고 싶은데 내 소득 증빙 어떻게 해요? 소득 금액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하죠. 근데 그걸 내가 신고를 안 했으면은 나 돈 진짜 많이 버는데 1년에 막 5억씩 버는데 내가 신고한 게 1억밖에 안 돼. 근데 그마저도 경비 처리 때문에 소득은 더 낮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 소득을 했는데 난 사실 현금으로 사고 갖고 있지. 근데 은행 가서 저 돈 진짜 잘 벌어요. 저 집 살 거니까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우리 DTI라고 해서 Net to Income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대비 너의 소득이 얼마니? 그러니까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지 여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어디 있는데요 그 번 돈이? 신고한 게 없잖아요. 국세청으로부터 우리가 스크래핑을 해오는데 원천징수 영수증도 없어. 부가세도 딱 그거 소득이랑 맞게 신고했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부담일 수 있어요. 자,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빼달라는 요청을 해서도 안 되고 고객 입장에서 업체도 빼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리스크가 이제 눈덩이처럼 부어서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자, 아까 양도소득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란 뭔가요, 세무사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이 내는 세금은 크게 카테고리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개인이 내는 세금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다 과세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적어놓은 것만 과세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딱 펴보면은 세 그룹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1그룹에 있는 게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할 때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떡상을 했어. 그래서 15억짜리 아파트가 됐어. 그럼 이제 10억에 대한 양도했었을 때 소득세가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기본 구조를 크게 봤을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를 뺀 걸 우리가 양도차익이라고 그러고요.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거를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거기서 기본공제를 뺀 걸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이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때리면 세액이 나오는 거죠. 기본 구조는 큰 틀은 이런데 어쨌든 우리의 포인트는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들을 봐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취득 원가가 있을 거고 취득 원가로 인정되는 필요 경비가 있을 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제가 아파트를 산 금액. 맞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오래 살면서 생기는
세금이 낮아지는 구간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맞아요. 너무 잘하시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젠 저희 인테리어 업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죠. 맞아요. 인테리어 항목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감면을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창호나 설비 등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항목이 확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감면 품목이 있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창호가 있고 이제 수도관이라던가 설비 부분, 그러니까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품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수도랑 설비 같은 부분들을 이설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돼서 감면의 품목에 들어간다라고 있는데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품목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욕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조하는 것들이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욕실 같은 경우도 조정욕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타일 까는 것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도 다 헐어서 아일랜드 개방형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대까지 가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럼 사실 그렇게 내가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경비로서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본적 지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출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치를 높인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 조정욕조는 멋지잖아요. 멋지고 실제로 돈도 많이 썼고 성문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는 다르게. 그래서 법문에 써 있는 대로 물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문에 적혀있는 대로만 과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자본적 지출이 이거다라고 법문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자본적 지출 안에 그런 욕실이라든지 부엌에 대한 개조의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가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아닌데? 나 이거 가치 올라갔는데? 라고 해서 막 부득부득 그거를 취득원가에 넣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과세관청하고 소송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법문 그대로 가야 되니까. 사실 자본적 지출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냉난방 설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확장 공사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베란다 이제 창호 교체하는 비용, 거실 및 방에 이제 베란다 확장되는 비용의 일체 비용들을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난방 시설. 베란다에 온돌관을 새로 깔거나 거실에 이제 확장했었을 때 바닥에 난방관을 새로 까는 비용,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죠. 맞아요. 자, 근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왜 안 들어가? 라고 했던 부분들이 주방 교체라든지 바닥재 교체, 조명,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욕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레이아웃을 개선하고 방수라던가 이게 왜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행위인데 이게 참 인정이 안 될까 싶은 게 이제 욕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했었어요. 욕실을 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 배수관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설비에 대한 항목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거는 아직은 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보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부정 가산세 이런 거 다 쫓아오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을 탈세하느냐, 나중에 1,300만 원을 절세하느냐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절세를 해야 하는 거죠.